자, 이제 둘째 시간입니다. 제가 첫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민법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하고 전혀 별개가 아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간다. 수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갈 때 의사표시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간다. 그러면 의사표시 합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약이란 이름을 만들어놨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각종의 계약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계약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계약을 공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민법을 공부할 때는 철저하게 체계를 잡은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 즉 디테일을 붙여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집을 짓도 마찬가지죠. 기초공사하고 뼈대를 잡고 그 다음에 살을 붙여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법이란 과목도 마찬가지. 먼저 정확하게 체계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체계를 잡지 않고 민법을 그냥 공부해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뒤죽박죽 이게 금방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체계를 잡아 드릴게요. 자, 민법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물권법이라는 게 있고요. 물권법. 그 다음에 채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법. 그 다음에 가족법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친족관계를 규율하는 친족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게 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상속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상속의 문제, 상속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총 5개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민법은. 다만 우리 시험 범위에는 가족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범위가 상당히 많이 줄었죠. 자, 그리고 앞으로 총칙, 총론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총칙, 총론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공통분모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분모를 뽑아놓은 거예요. 우리 민법의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을 뽑아놨다. 이게 바로 민법 총칙입니다. 즉 물권법과 채권법의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이론을 뽑아놓은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채권법과 물권법을 공부해야 되겠죠. 채권법과 물권법을 공부해야지만이 이것들의 공통분모를 여러분이 뽑아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는 순서는 여기부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채권법을 먼저 공부합니다. 물권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채권법하고 물권법의 공통분모인 민법 총칙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고 여러분이 훨씬 쉽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채권법에서 우리가 뭘 공부하는 거냐면 계약을 공부합니다. 여러분들은 계약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의사표시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다. 우리 삶 자체가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민법 총칙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법률행위란 말이 나와요. 제가 법대 1학년 들어갔을 때 민법 맨 첫째 시간에 법률행위란 말을 봤어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법률행위란 말 자체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맨 처음에 민법을 공부하는데 법률행위란 말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법률행위다, 통정어의 표시다, 비진의 표시다 너무나 어려운 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민법에 재미가 안 생기고 재미가 안 생기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을 할 때 먼저 채권법을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을 설명해 드리고 채권법하고 물권법의 공통분모인 민법 총칙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께서 훨씬 더 쉽고
재밌게 공부할 수가 있고 훨씬 더 민법에 대해서 체계가 잘 잡히고 여러분께서 실력이 충분히 늘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물권법은 또다시 파트가 물권 총론, 그 다음에 물권법, 강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권이란 게 있잖아요.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물권법이라는 것은 물권 관계를 규율하는 거고요. 이 물권은 하나의 권리인데요. 8가지 물권에 대해서 이 강론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8가지 물권이 규정이 되어 있다. 8가지 물권이 규정이 되어 있고 8가지 물권의 공통분모를 뽑아놓은 게 총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의 공통분모가 총칙, 맨 앞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물권법에서 8가지 물권이 규정되어 있고 8가지 물권의 공통분모가 총론. 공통점을 앞으로 뺍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채권법 있잖아요. 자, 채권법,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법 총론이란 게 있고요. 채권법 강론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채권을 발생시키는 개별적인 것들에 대해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들의 공통분모를 뽑아놓은 게 총론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다행히도 이 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자, 이 강론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계약 부분이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총론, 그 다음에 계약 강론.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계약이라 했죠.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계약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14가지 계약을 여기에 규정해 놨어요. 14가지 계약. 그래서 14가지 계약을 규정해 두고 이 14가지 계약의 공통분모를 앞에 빼놨죠. 총론이라고 빼놨죠. 항상 총칙, 총론이란 말이 맨 앞으로 이렇게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맨 처음으로 이 계약법에서 계약 총론, 그 다음에 계약 강론 이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총 10문제가 나와요. 자, 민법 총칙에서 10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에서 14문제가 나오죠. 10문제가 나오고요. 총 34문제가 되겠죠? 총 34문제, 6문제는 특별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문제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이 계약법 있잖아요. 계약법 총론하고 계약법 강론은 여러분께서 조금만 신경 써서 공부하게 되면 다 맞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민법 총칙 같은 경우는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을지라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부분이 민법 총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부터 먼저 공부해야 되겠어요? 점수가 잘 나오는 부분 먼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책 볼 때 항상 보게 되면 민법 총칙부터 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맨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민법 총칙을 봐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슬럼프가 많이 오죠. 그래서 며칠을 쉬었어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책을 봅니다. 또 어딜 펴입니까? 민법 총칙을 또 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계약법 부분을 거의 보질 않아요. 쉬운 부분인데도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점수를 좀 잘 나오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부하는 순서가 여기가 맞습니다. 각종의 계약들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물권을 공부하고 여기와 여기에 공통분모를 뽑아놓은 총칙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고 법 이론상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쪽 계약법 총론 그리고 계약법 강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를 좀 잡아 드릴 겁니다.